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좀 멋을 내봤습니다. 날씨도 춥고 그래서 스타일 괜찮은가요? 제 방이 좀 춥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드디어 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골드. 지난번에 달러 기축통화가 폐기되나, 그 다음에 엊그제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결국은 다 신용화폐에 있어서 부채의 확대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많이 부채가 확대되면 신용화폐 시스템의 자본주의는 부채가 늘어야만 성장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 부분은 뭐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부채가 영원히 늘 수는 없는 거죠. 왜? 제가 가끔 농담식으로 하잖아요. 지구는 5%를 더 원한다. 5%라는 얘기는 원금에 대한 이자 부분 정도는 더 늘어야 경제가 비교 대상이 똔똔되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5% 복리로 늘어날 수 있느냐. 실제로 세계 경제가 5%만 늘어나면 걱정할 것도 없죠. 너무 많이 폭증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채가 무너지고 그러려면 진짜 돈인 금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금본위 화폐 제도가 가능한 일인지, 그 다음에 금 투자, 금을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금 투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은 화폐, 돈이죠. 돈의 역사부터 좀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에 나오는 것을 여기에 좀 가져왔습니다. 지난번 옛날에 쓴 똑똑한 돈에도 있었던 얘기인데요. 돈의 역사, 그 다음에 돈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돈은 역사적 기록에 나와 있는 화폐, 돈의 기원은요. 기원전 17세기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함무라비. 드라마 이름으로도 나왔죠. 함무라비.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글이 가장 오래된 글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을 발견한 건 1910년에 프랑스의 유적 발굴대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함무라비 법전 백사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인이 곡물, 양모, 기름 등의 물건을 거래상에게 빌려주면 그 거래상은 값을 적어서 상인에게 준 후 나중에 갚아야 하고 후에 돈을 받은 상인은 거래상에게 돈을 받았다는 봉인 등 영수증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재산을 맡긴 경우 운용이나 이자에 대한 규정도 밝히고 있다. 상당히 오래된 일이죠. 저기서 말하는 영수증이 연말정산에 쓰이는 현금 영수증일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의 삶에서 결국 거래를 했을 때 돈이 필요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인간이 원래 모여 살고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지은 건 호모사피엔스가 나온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어봤자 뭐 7만 년, 뭐 4만 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구가 빅뱅을 통해서 나온 게 거의 700만 년 정도 되잖아요. 더 되나요? 인간이 나타난 게 그 정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우리 인간은 수렵 채집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여 산 것은 기껏해야 호모사피엔스가 나온 길어야 7만 년 아니면 4만 년 정도거든요. 그랬는데 거의 대부분의 살아왔던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화폐가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당시에 물건이라고 하면 사냥을 해왔다고 칠게요. 사냥을 해봤자 그 사냥감을 오랫동안 보관할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상했을 거 아닙니까? 저 당시에는 불을 발견하기 전이었으니 불로 익혀 먹을 수도 없었고 소금으로 염장을 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수렵채 지배에서는 물물 교환으로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수렵채집 사유의 저런 물물 교환의 단점을 보면 역사 공부, 사회 공부입니다. 물건들을 가지고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큰 물건은 이동할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 서로 물건을 얼마만큼으로 교환해야 되는지, 즉 가격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소를 한 마리를 잡았다고 칩시다. 한 마리를 다 못 팔고 반 마리만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 마리 팔고 나서 반 마리를 들고 가다 썩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에 대한 제약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 시기에 이동성과 내구성, 그다음에 물건을 나눠서 파는 분리성을 가진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매개체, 물물교환의 매개체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죠? 조개 껍데기, 무기, 가축, 새, 깃털, 농기구 등 이렇게 처음에 그 거래 도구 돈처럼 사용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금과 은, 사치품으로 발전한 거죠. 금과 은으로 발전했던 것은 쉽게 위조할 수가 없고 쉽게 어디서 찾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조개 껍데기나 새 깃털 이런 거 얼마든지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구해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금과 은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 인간의 돈을 갖고 싶은 욕망이 사치품으로 이어진 건 아마도 저 시기에 그러니까 물건을 거래하는 매개체로서의 사치품, 그 기능 때문에 온 것은 아닐까 이렇게 유추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물물교환의 마지막 단계에 온 금과 은이 결국은 우리 역사책에서 나오는 이제 인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 로마 시대나 이런 시기를 보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화폐가 사용되었죠. 그래서 금과 은을 화폐로 사용했던 시기를 살펴보면 교환, 저장, 이동, 그리고 증식의 수단으로 발전했죠. 과거의 사냥은 아무리 많이 했어도 저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썩어버렸죠. 그러니까 결국 나누어서 이렇게 나중에 자기도 못 잡을 걸 대비해서 나눠서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화폐, 금과 은이 거래 수단으로 등장한 이후에는 굳이 제가 그 저장 수단이 없어도 저장할 수가 있었어요. 뭐냐면 돈으로 바꾸고 돈을 저장하면 그만이었잖아요. 그래서 돈이 나온 다음부터 인간의 심성, 그 다음에 협력 관계까지 틀어졌다 하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저 돈이 나오자 시장이 더욱 커지고 넓어졌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사러 갈 때 옛날처럼 물물 교환할 때는 들고 갔어야 되지만 돈이 나오면 돈만 들고 물건의 생산지로 직접 갔으면 됐거든요. 그래서 저 돈이 나옴으로써 인류의 경제, 문화, 사회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즉 돈은 분업화, 전문화, 경쟁화를 촉진해버린 거죠. 왜? 돈으로 가면 얼마든지 물건을 바꿀 수 있었고 많이 생산해서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많이 생산해서 내가 돈으로 바꾸면 다른 물건, 내가 생산 못하는 다른 물건을 사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생산해서 잉여 생산물에 대한 걱정이 없던 시기가 결국은 저렇게 화폐로서, 금, 은이 화폐로서 자리매김한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인간의 심성이 잉여하고 난 다음에 잉여할 수 있는 그런 시점부터 협력과 평화관계에서 결국은 경쟁, 약탈, 전쟁 이런 식으로 발전해서 인간관계, 집단과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역사를 보면요. 여기서 그냥 화폐는 지금의 신용화폐가 아닙니다. 금과 은, 사치품으로서 근본위의 화폐로 그냥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화폐의 역사는요. 원래 권력의 역사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만이 화폐를 주조할 수 있었습니다. 즉 군주만이 돈을 발행할 수 있었고 돈을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이 권력자였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것은 변하지 않았죠.
두 번째, 화폐는 세금의 역사입니다. 단순히 돈만 발행했으면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 모를 수도 있고 얼마나 어느 곳에서 쓰일지 혼돈될 수도 있었는데 권력을 가진 군주가 발행한 그 돈으로 세금을 받겠다라고 공표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돈이 제대로 통용되고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저 당시 과거 영국 역사에 탈리스틱이라고 나오는데요. 너무 길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저렇게 세금을 미리 받겠다는 돈의 역사가 현재 국채를 미리 발행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갚겠다는 얘기는 그거죠. 세금을 걷어서 갚겠다. 그래서 앞선 강의에서 세금이 형편없이 나올 수 있는 나라들은 국채를 발행해봤자 아무도 안 산다. 결국은 누가 사냐? 중앙은행이 사고 그렇게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었죠. 세 번째, 화폐는 신용의 역사였습니다. 과거 봉건주의 시대에요. 신용이 가장 확실한 사람은 권력자, 군주였죠. 즉 군주가 발행한 화폐가 진짜 돈으로 사용됐던 거죠. 그런데 이 군주들은 돈을 발행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물쓰듯 써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화폐 위주지폐를 만들었죠. 어떻게? 동전, 그 당시에는 금화였는데 금의 함량을 줄이거나 은의 함량을 줄여서 가짜 돈을 만들어서 퍼뜨려 버렸죠. 그래서 신용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화폐 가치도 사라졌고 화폐 가치가 사라지면 네로처럼 모든 그런 돈을 가지고 장난쳤던 군주들은 권력을 잃었었습니다. 이게 다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화폐는 독점의 역사입니다. 독점이라는 얘기는 현대에선 자본을 이야기합니다. 자본은요, 일하지 않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자본 증식을 쉽게 하는 방법은 여러 번 강의로 말씀드렸지만 화폐량을 점진적으로 많이 늘리는 거죠. 그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점점 발생하면 돈을 가장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게 돼 있어서 부가 마지막 인플레이션 일으킨 사람에서 이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요, 돈과 권력의 분쟁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돈을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군주가 다 가지고 있어요. 땅이 모든 게 군주였었죠. 그러다가 중세시대에 교황이 왔죠. 왜? 신을 믿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자본이 더 돈을 많이 갖게 되죠. 왜? 중앙은행이 생겼던 게 봉건제에서 금융자본이 나왔던 시기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화폐라는 것은 이게 옛날에 금과 은의 화폐였든 지금 어떻게 보면 신용의 종이돈이었든 거의 똑같은 역사가 이어집니다. 즉 이런 역사로 이어져서 돈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금본위 아마 네로 시대 때부터일 수도 있습니다. 금이 이제 물물 교환해서 마지막으로 쓰이는 게 사치품 금이었잖아요. 이렇게 금이 등장했던 거예요. 여기서 금이라는 건 금의 동전일 수도 있고요. 금으로 지폐를 교환할 수 있다는 금본위 제도 말씀드리는 거라 같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금본위의 등장은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힘이 없으면 뭐죠? 약탈, 전쟁, 보관. 중세에서는 뭐죠? 신권이죠. 신권, 교황. 이런 권력이 없었으면 골드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즉 돈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자본, 그 다음에 이들의 독점의 역사가 금에서부터 이어졌던 거죠. 두 번째, 금은요, 양을 함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금본위로 복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죠. 금광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의 승리 없이는 통화량 확대가 그러니까 불가능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도 없이 단순히 금을 보관하고 종이 쪽지를 더 많이 발행하면 뱅크런이 일어났었죠. 그게 대공황 때 일어났었던 일이잖아요. 아무튼 금은 함부로 양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진짜 돈의 위치로서 자리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권력자. 권력자만이 금의 양을 속임으로써 양을 늘릴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권력자는 왕이었죠. 그런데 이 왕에서 현재의 권력자는 자본가죠. 자본가가 돈의 양을 늘릴 수 있다. 자본가가 중앙은행이냐? 아니죠. 중앙은행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은 그 자체로도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금속이죠. 사치품이기도 한데 그 사치품일 수 있는 이유가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치품일 수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보관해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이 화폐로서 사용됐고요. 가치가 변할 수도 있었는데 가치가 변했대. 금의 가치가 변했다는 것은 금의 양을 속이는 거죠. 위조금화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위조 지폐가 등장하면 오히려 진짜 돈의 가치가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구축 효과라고 하죠. 그레샴의 법칙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옛날에 네로 같은 사람들이 금화나 은화에 은의 함량을 속여서 유통을 시켰죠. 왜냐하면 재정이 없으니까 돈은 더 쓰고 싶고, 그렇게 되면 진짜 돈, 진짜 금의 함량, 은의 함량이 진짜 약속대로 똑같은 돈은 사라지고 시장에는 나쁜 돈, 악화만 구축되는 거죠. 이게 그레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돈이 귀해지고 오히려 나쁜 돈만 돌아다니니까 거래가 안 되겠죠. 왜? 물건 파는 사람이 이 돈 나쁜 돈이 아니면 물건 안 팔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망가지고 정권이 바뀌게 돼버린 거죠. 마지막으로 함부로, 앞에서 말씀드린 함부로 금화에서 금을 늘리면, 즉 금의 함량을 줄이면 그레샴의 법칙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권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돈의 양을 늘리지 못하니 어떻게 됐냐? 권력을 잃기 싫은 왕들이 돈의 양을 쉽게 못 늘렸으니 성장이 지금처럼 신용화폐처럼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버블이 생성되기도 쉽지 않았고, 버블이 생성된다 하더라도 그 버블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돈이 필요하고 부족하면 어떻게 했느냐? 예, 전쟁을 통해서 뺏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2차 세계대전까지 유럽의 역사는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던 전쟁의 역사이고, 그 이유는 결국은 돈 때문이었죠. 마지막으로 식민지 시대를 생각해보면 금본위 시대에서 성장은 금의 양을 더 많이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결국은 전쟁이 더 빈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그런 거거든요. 돈의 양을 무작정 늘릴 수 없으니 금을 뺏어와라, 원자재를 뺏어와라. 그게 식민지를 확충했던 거죠. 그게 전 세계 제국주의가 펼쳐졌던 2차 세계대전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금본위의 모습이고요. 금본위의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건 특징이지만 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한계는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단점을 살펴보면, 첫째, 금본위는 유럽의 경제 발전, 동양이 과거 서양 유럽보다는 훨씬 기술 발전이 앞섰잖아요. 화약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뭐 인쇄술도 그렇고 동양이 발전했었는데 실제로 세계를 지배한 건 서양이었습니다. 그 서양이 세계 지배를 했던 것은 결국 과학기술의 발전이었는데, 과학기술에 뭐였냐? 돈이 유입됐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금융업이 서양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어디서 가져왔냐? 중세의 콜럼버스 같은 사람들이 신대륙 발견한다면서 다 돈을 훔쳐왔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향료 산업 이런 거,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실크로드에서 가져온 물건이 거기서 거래가 많이 되고, 많이 되니 결국은 돈이 많아지는 거고, 돈이 발전하면서 그 돈으로 뭐 르네상스가 나오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서양에서 동양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결국은 돈, 금융의 유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금본위 제도는 안타깝지만 통화량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게 어려웠어요. 앞에서 증가시키는 방법은 결국은 거짓말로 위조지폐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권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양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금은 한계적인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 민주주의는 그 전과는 다르게 선거제도로서 정권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한테 투표권, 그러니까 선거 뭐라고 그러죠? 지지율을 많이 얻으려면 성장이 과거보다 좀 더 빨랐으면 더 유리했겠죠. 그럼 돈의 양을 늘려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근본이하에서는 금의 양을 늘리기 어려웠죠. 그래서 금의 양을 늘릴 수 없다면 어떻게 했느냐? 약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남미의 뭐 종속이론 이런 게 나온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미국이 베트남이나 뭐 그런 데 가서 약탈했던 것도 결국은 자원이 필요한 나라들, 자원이 많은 나라들을 뺏어왔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도 그렇게 2차 세계대전 전처럼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그 당시 소련이죠. 냉전 시대가 있기 때문에 소련에서 어느 정도 방어막을 쳐줬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선거제도로서 권력을 더 잇고 싶으면 성장이 더 빨리 돼야 되는데 성장이 더 빨라지려고 더 많이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근본이제에서는 쉽게 늘릴 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별 수 없었습니다. 닉슨이 금태환을 중지시켜버리면 금태환 이제 안 하겠다며 완전히 신용화폐 시스템이 돼버린 거죠. 만약에요. 신용화폐 시스템이 나오지 않고 근본위가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면 일본이란 나라도 없었을 수도 있고요. 이머징이란 나라, 이 단어, 이머징, 성장하는 개도국도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개도국이 결국은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현재 한국과 같은 나라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금의 기반이 아니라 신용에 기반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던 건 닉슨이 금태환을 포기한 이후 미국에서 자동차를 많이 팔았기 때문이거든요. 즉 신용화폐 시스템이 신용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훨씬 당연히 부정적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신용화폐가 나왔기 때문에 한제 한국이나 이머징 국가의 발전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거. 선거 권력 이후에 즉 절대 군주가 사라진 이후에는요. 권력이 정치인에서 자본으로 바뀌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본도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져야 됩니다. 많아져야 됩니다. 돈이 많아지는 방법은 빚을 늘려야 되는데 근본위 시기에는 금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원했던 것도 결국은 근본위를 없애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하고요. 기업이 아무리 많이 생산을 한다고 해도 살 돈이 시중에 많이 없으면 결국은 식민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수요시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즉 이런 평화적인 상태에서 기업이 더 많이 성장하려면 돈이 더 뿌려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신용화폐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 본성이요. 지금까지 즐기던 편리를 뒤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10을 살았다면 오늘은 11을 살고 싶은 게 욕망이거든요. 그 인간 본성과 신용화폐의 부채의 확대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일치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분 넘게 이게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이 투자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금이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이 70년대의 금 차트입니다. 그런데 금이 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안 하겠다라고 정지 선언을 발표 이전에는요. 금이 온스당 저렇게 가격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간 3, 40달러 선에서 1온스당 저 가격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후 71년 이후 금을 화폐에서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죠. 이별을 시킨 다음부터 희한하게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금 가격이 왜 올라갔을까요? 예, 돈의 양이 늘었기 때문에 올라나죠. 즉 돈의 구속에서 풀려나면서 본격적으로 금이 올라갔더라. 아니 근본위제 돈을 금으로 구속하자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금의 가격은
돈과 이별한 다음부터 저렇게 투자 가치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왜 돈에서 해방이 된 이후에야 저렇게 금 가격이 상승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승 미수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금이 상승하는 첫 번째 요건은 근거 없이 종이돈, 신용화폐가 너무 많이 발행하게 되면 언젠가는 신용화폐 자체가 사라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많습니다.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신용화폐가 사라지면 결국은 진짜 돈이 복귀할 것이다. 진짜 돈이 뭡니까? 금이죠. 그래서 금 가격이 저렇게 부채가 많아질 때 확대, 상승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남미 금융위기 시에도 그래서 남미 금융위기는 뭐냐면 거의 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남미 금융위기 시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결국은 항상 금과 달러가 가장 큰 수익을 올렸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종이화폐는 저렇게 부채가 많이 늘어나면 언젠가는 결국은 그냥 단순히 종이 값과 잉크값만 받게 되는 쓰레기 돈이 될 것이다 라는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진짜 돈인 금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하면서 금값이 올랐다는 얘기죠. 두 번째, 경제 위기라는 것은 남미 위기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서프라임도 마찬가지고요. 경제 위기는 항상 금융 위기를 얘기했는데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신용화폐, 완전히 신용화폐 시스템이 된 이후에는 돈 풀기 위해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게 결국은 은행에서 자산을 사오는 거지만 돈을 시중에 밀어붙인 거죠. 즉 근본이 시기에서는 자연치유를 기다리면서 결국은 있었지만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자연치유를 기다린다?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권력이 바뀌어버렸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정치인은 그냥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재정을 확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는 신용이 극도로 팽창하고 그 팽창하면서 버블이 생긴 이후에 버블을 치유하면서 신용이 수축되는 과정, 그게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수축하고 팽창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돈이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짜 돈의 수요가 높았던 거죠. 언젠가는 종이돈의 가치를 읽어들 것이며 그렇게 되면 진짜 돈, 금의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던 거죠. 세 번째,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점진적인 돈의 양이 증가, 이건 인플레이션 시기죠. 점진적으로 돈이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골드는 투자 가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라리 주식이나 부동산이 훨씬 많은 이득이 있었습니다. 왜? 안정적인,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요, 사람이 모릅니다. 스텔스죠. 그러면서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면 부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국가 권력은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정치인에 있지 않습니다. 왜? 정치인은 4년에 한 번씩 바뀌지만 돈은 지속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신용화폐가 된 이후로 돈의 주인이라고 하나? 권력이 지행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의 힘이 훨씬 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점진적인 시기에서는 무조건 점진적인 인플레이션 시기에서는 금보다는 주식, 부동산 이런 시기였었고 그 다음에 혼란이 있었던 시기는 뭐냐? 돈이 너무 많이 부채가 늘어나서 부채가 줄어드는 과정이 혼란이었고 그 혼란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죠? 돈을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혼란은 대부분 결국 자본이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금을 좀 더 멀리 보겠습니다. 70년대에는 거의 금가격이 오르지 않고 금태환을 정지한 이후로 금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먼저 금가격이 폭등했던 시기는 70년대 77년부터 80년대 초반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 71년 금을 태환을 정지시킨 이후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었죠.
부채가 달러 부채가 늘었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수출됐다는 얘기고 그 당시 남미는 한국이나 아시아권보다 발전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남미로 수출되면서 부채가 확대되었고 그게 붕괴되어 버린 거죠. 왜 붕괴됐을까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저 당시 볼커가 금리를 21%까지 기준금리를 올려버렸죠. 그러면서 풀려나갔던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남미가 금융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이 당시 왜 금이 올랐냐?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고요. 늘었기 때문에 이러다가 진짜 돈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금의 가격이 올랐었고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진짜 종이돈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죠. 금융위기 때 2011년까지 양적 완화가 지속적으로 형성이 됐고 2014년부터 양적 완화를 줄여야 된다 하니까 분위기를 타서 미리 금 가격이 빠져버린 거죠. 즉 양적 완화, 재정 확충, 돈을 많이 찍어낼 것 같으면 금은 올라가는 것이고 돈을 줄이려고 하는 금리를 올리거나 양적 완화를 축소하게 되면 요즘처럼 금값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금의 가격은 일부 극단론자들처럼 100달러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적 완화를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이 축소를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축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4조 달러 과거 다 흡수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2조 달러나 3조 달러 정도 흡수하다가 경제가 힘들어지면 다시 돈을 풀게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이 이게 무려 200불에서 1800까지 올라갔다가 요즘 1300, 1200불에 있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봅니다. 즉 위기는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위기가 발생하면 진짜 돈에 대한 투자 수요, 금에 대한 투자 수요는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 결국은 올라가기 때문에 우상향한다는 조건이라면 금에 모든 돈을 투자하면 되는 거냐? 인간은 그렇게 인내심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흔들려 버리면 거지가 됩니다. 항상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이게 길어지는데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골드의 폭락 가능성, 결국 우상향일 가능성이 높고 폭락 가능성이 없는 이유는요. 첫째, 앞에서 말씀드렸죠. 늘어난 돈의 양이 위기 전처럼 완전히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양적 완화의 축소는 진행이 되지만 최근처럼 금리 인상 때문에 유입 경제가 힘들다 그러면 지난번에 문우신이 연준이나 골드만삭스들에 가서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양적 완화 축소를 줄이면서 금리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적 완화 축소가 완전하게 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폭락 가능성이 없고요. 두 번째, 금융위기가 다시 올 가능성이 상존하죠. 왜냐하면 부채로 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위기가 다시 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부채를 확대해서 멈추려고 할 거기 때문이죠. 부채가 확대되면 진짜 돈, 금의 가격은 오른다는 얘기죠. 신용화폐 시스템이라는 것은 계속 강조하지만 신용의 팽창과 수축이 반복됩니다. 마지막, 한국 국민은 그렇다면 금도 사고 달러로 사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한국 국민이 향후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외자가 유출이 된다면 환율이 올라가고 금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도 그 돈이 밖으로 빠져나간 양만큼 더 머니 프린팅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골드도 충분히 가치가 있자면 한국은 달러만 사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 금 가격이 결국 달러와 가치가 연동되기 때문에 금 가격도 오르고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달러도 오르면 그냥 1타입으로 좋긴 하겠지만 한쪽에서 무너질 때는 양쪽에 양방했을 때는 금 피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금의 폭락 가능성이 없는 이유고 한국에서 투자는 결국은 하더라도 일부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본위에 대한 상승미소 생각을 정리하고 서둘러 방송 마치겠습니다. 1번, 그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데도요. 신용화폐 시스템의 모순은 언젠가 한계를 노출시킬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건 왜? 한없이 부채를 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금본위로 복귀하는 건 돈의 양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스마트폰 쓰던 사람한테 스마트폰 뺏고 피처폰 주면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화폐로 인해서 성장, 부채로 인한 빠른 성장을 인간이 경험했는데 그 성장을 하지 말라고 금본위로 바꾼다? 저는 인간의 본성을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 세 번째, 미국의 달러 패권 한계는 발생할 수 있어. 예, 있습니다. 왜? 미국이 가장 심하게, 버블의 크기가 가장 심한 나라도 미국이죠. 왜냐하면 미국 돈이 전 세계 65%를 차지하니까. 그래서 버블이 붕괴되면 버블의 피해도 큽니다. 그러면 더 많은 돈을 양적 완화나 재정 확충을 통해서 밀어내야 됩니다. 그런데요. 언젠가는 그렇다는 얘기죠. 언젠가는 지구는 망할 수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과나무만 심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고요. 언젠가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언젠가는 할 수 있지만 너무 길게 보는 것도 투자나 경제활동에 유리하진 않다. 왜?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인정해야 투자 성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위기가 재발하면 당연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돈을 풀어서 위기를 진정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돈을 저렇게 많이 푸네? 그러면 저러다 신용화폐가 망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진짜 돈의 가치 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금리를 오르는 게 아니라 내리거나 양적 완화 지금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양적 완화 축소가 중단돼 버려요. 이러면 금가격은 항상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됩니다. 쉼없이 왔습니다. 오늘은 서둘러 끝내야 되겠습니다. 혹시 댓글로 질문하시면 금 관련해서 2탄도 준비해 볼 수 있으면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멋 좀 낸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